안녕하세요. 오늘 데이터 분석에서는요, 10년 전 일본에서 펼쳐졌던 한 경제 전략이 어떻게 오늘날 세계 경제, 특히 미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는지 그 흥미로운 시나리오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1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둔 두 세계 지도자로부터 시작됩니다. 정말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의 경제 정책이 정말 놀랍도록 닮아 있거든요. 과연 어떤 점이 비슷한지 저와 함께 한번 따라가 보시죠. 네, 우선 시간을 10년 전으로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2013년에 일본, 바로 아베노믹스라고 불리는 아주 대담한 경제 실험이 막 시작되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리고 이 과거의 시나리오가 마치 거울처럼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두 전략이 과연 얼마나 판박이인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보세요. 2013년 일본, 그리고 2025년의 미국. 이 두 상황은 출발선이 정말 똑같아요.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아주 강력한 힘을 손에 쥐었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나라 살림을 거의 마비시킬 정도의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2013년 당시 일본의 국가 부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GDP 대비 230%에 육박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국민 전체가 1년 내내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다 쏟아부어도 그 해에 진 빚의 절반도 못 갚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죠? 물론 미국의 수치는 일본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상 재정적으로는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 쓸 곳은 넘쳐나는데 빚은 산더미다. 이럴 때 정부는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될까요? 바로 재정 우위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게 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흔들어서라도 정부의 빚 부담을 줄이려는 아주 논쟁적인 전략입니다. 아베 총리는 선거에서 이기자마자 그 막강한 힘을 바로 중앙은행으로 돌렸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를 위해서 금리 좀 낮게 유지해라 하는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정부가 돈을 더 싸게 빌릴 수 있도록 길을 터달라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조치들의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게 아주 교묘한 국가 부채 관리 방법인데요. 바로 돈 빌리는 비용, 즉 이자율 R을 경제 성장률 G보다 억지로 낮게 눌러놓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면 이론상으로는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정부가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이자율을 쥐락펴락하면 시장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나라 돈의 가치, 즉 환율이죠. 이 전략이 일본 엔화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달러의 미래에 대해 어떤 중요한 힌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결과는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미국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거의 50% 가까이 폭락해버렸어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일본 돈의 가치가 순식간에 반토막 나는 걸 지켜봐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도 마치 대자비처럼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인 연준을 향해서 금리를 내리라는 정치권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면서 달러 가치가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달러도 엔화처럼 반토막 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분석가들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결정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라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겁니다. 전 세계 무역과 금융 시스템이 달러를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엔화처럼 그렇게 쉽게 가치가 폭락하기는 힘든 아주 강력한 방어막이 있는 셈이죠. 둘째, 미국은 일본과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골칫덩어리가 있죠. 함부로 돈을 풀었다가는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도 맘대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국내 경제 문제에만 매달리는 동안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힘의 지도가 완전히 새롭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야를 경제에서 지정학으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한 경쟁 세력이 무서운 속도로 힘을 키우면서 기존의 군사적 균형을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거든요. 그 변화의 규모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국방비는 무려 1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거의 기하급수적인 팽창이라고 봐야죠. 물론 아직 미국의 국방비를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은 다른 모든 지역 강대국들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명실상부한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아시아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이러한 막대한 투자의 결과는 특히 저 넓은 바다 위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중국 해군은 이미 전투함 숫자만으로는 미 해군을 넘어섰고 이제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이 되었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떠오르는 대목이죠. 하지만 어쩌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바로 핵무기일지도 모릅니다. 미 국방부는 불과 10여 년 뒤인 2035년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이 현재의 3배에 가까운 1,500기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위험천만한 경제정책을 쓰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국이 무섭게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불안 요인들이 터져나오고 이 각각의 실타래들이 과연 어떻게 얽히고 설키게 될까요? 지금 우리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요 엔진들이 모두 동시에 삐걱거리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위험한 재정 정책에 발목이 잡혀 있고 중국은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으며 유럽 역시 각자 내부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죠. 어느 한 곳도 과거처럼 안정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이 모든 압력과 불안이 하나로 합쳐져서 한 분석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 세금이라는 게 전 세계에 부과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를 더 내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일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기업들은 투자를 망설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결국 비효율적인 결정들이 쌓여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 모든 기회비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와 안보의 낡은 공식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허물어지고 있는 지금, 이 거대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는 과연 무엇일까요?